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입장을 사실상 밝힌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하면서 최환돈 판사님이신가요? 네, 이분 최한돈 부장판사 인천. 그냥 네. 사직서를 확 내버리셨어요. 네.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번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전체 법관회의에서 의결을 네. 해서 지금 새로 구성해서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7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실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을 선출했는데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소위원장.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게 그 조사를 하게 될 때 조사의 근거가 되는 권한이 네. 결국은 이것조차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에서 파생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 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내지는 네. 뭐 양해를 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만 구성이 됐다 뿐이지 실제 아무런 권한이 없고 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양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재조사나 추가조사죠. 네. 그 법관회에서 요구했던 게 추가조사였으니까 추가조사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뭐 위원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은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네. 진상 규명의 의지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평소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강직함이라든가 그런 정의감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온 발로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정열 판사님께서는 이 글을 읽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때 그때 그만두실 때도 이런 글을 좀 남기셨네요. 저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구구절절에 옳은 말인데 네. 문제는 대상을 좀 잘못 잡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대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종전에 이제 사법파동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김남국 변호사 말씀하셨던 2003년도에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했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대척점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법파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박정희 정권이 네. 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막아달라.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해달라.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겠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네.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 자체가 적폐예요. 탄핵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대해서 뭘 해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 네. 이거는 적장한테 자기 목숨을 맡겨놓는 거랑 같은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대로 그냥 핵심을 찍어버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한다 이건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아마 철저하게 무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가 당연히 없죠. 네. 예. 최한돈 부장 같은 경우에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의도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의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 옛날에는 외압에 의한 사법부의 굴종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 사법부 대법원이 자율적 적폐가 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적폐가 돼 있어요.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판사들이 외압을 받아서 판결을 거꾸로 했어라고 하거든요. 정치권 눈치 봐가지고 막 그렇죠. 왜곡된 판결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예. 이런 인식들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외압은 없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적폐가 돼 있는 거예요, 대법원. 스스로 셀프 적폐? 그렇죠. 야 이게 참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떻게 됐다는 게 거죠? 이렇게 지금 뭐 기자님 저를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장 기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옛날에 이런 걸 많이 남기지 않았나. 예. 일단 저는 생활 기반이 서울이에요. 수도권을 보내질 않아요, 임지를. 그렇죠. 계속 지방을 지방만 보셨죠. 돌립니다. 예. 이 양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교각사루의 우라는 게 네. 나온 게 지금 김 변호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나기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자기네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과 양승태와 적폐 세력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법원 내 이른바 핵심 예, 세력들의 이게 치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냐면 네. 좀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인복 석좌 교수 네. 이분이 이제 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지내신 분인데
뭐 말씀대로 신망이 높아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는 그 법관의 컴퓨터죠. PC, 업무용 컴퓨터. 그걸 봐야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PC를 접근했던 그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았다가 겸임 해제로 다시 돌아갔던 판사의 얘기는 네. 깡통이었었고 그런 얘기는 들었다. 컴퓨터에 그런 게 그러니까요. 암호화돼서 있다고. 그럼 그걸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더니 법원 행정처장 당시 고영한 행정처장이 거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조사의 전권을 대법원장이 이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다 위임을 한다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네. 그 밑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그럼 결과가 안 나오죠. 핵심적인 증거를 조사를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양 대법원장이 이런 반론을 했어요. 진상조사위 구성의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위원들의 성실성, 신뢰성 의심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럼 재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네. 여기서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여기 협조를 거부하니까 네. 진상조사위원회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네. 이것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냥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대법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고맙죠. 아, 땡큐. 예, 그렇죠. 거기서 덮어준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 대법원장을 법원 내부에서 그 이른바 이제 평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초기에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네. 신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차원이 넘었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의 과정들을 봤거든요. 양 대법원장이 그 임기 6년 다 돼가는데 이제 네. 그 기간 동안 저질렀던 것들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가장 예컨대 저는 차치하고 네. 그 전에도 한 10년여 가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판사 재임용 탈락을 시킵니다. 서기호 판사를. 그런 일이 예, 있었죠. 그때 하고서 앞으로 지난번에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이번에 재임용 탈락시키냐 하니까 앞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 성과나 성적 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발표해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이후에는. 서기호 판사 이후에는 한 명도 한 적이 예. 없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재임용 탈락시킨 게 아니라 자진해서 그냥 사표 내는 것으로 유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네. 김동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나왔을 때 네. 그때 1심 판결이 이제 무죄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거 지록이마의 판결이다라고 내부통신망에 김동진 부장판사 글을 올렸어요. 물론 그게 그 당시 법원의 분위기로선 잘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해서 가장 중요한 징계는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그럼 판사들이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이거 정권에 대항하는 어떤 의사를 표현했다거나 하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승진을 하고도 잘 되는 걸 떠나서 재임용 탈락하던가 징계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숨어야죠. 들어가야죠. 용기 내서 적극적으로 법원 내부에 비도덕적이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말을 하면 네. 지방으로 쫓겨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재임용에서 탈락하거나 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참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사도 건데. 생활이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직장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한돈 부장판사나 네. 지금 전체 법관회의에 나가는 100분의 판사들 네,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또 상권 분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전통적으로 이 사법부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도 자제하는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일어날 정도 되려면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는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제 법원 행정처로 발령받았다가 다시 복귀했던 그 판사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실 김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있대더라. 봤다더라. 판사들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네.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업계에서 많이 돌았다. 많이 돌았죠. 그런데 이제 실제 그거를 눈으로 봤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쉽게 말하면 적폐 세력 쪽이었기 때문에 네. 접촉이 불가능했고요. 아이고. 얘기도 안 했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바라는 거는 네. 어차피 임기가 2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타부타 뭐 양대박 원장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업계 얘기로 시간 끌어서 비기는 작전을 쓰는 게 가장 아마 판사님들 그런 말씀이세요. 시간 끌어서 비기는 작전. 예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당사자들 재판을 할 때 보면은 그런 뭐 작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뭐 아무튼 그게 가장 지금 양대박 원장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네. 작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결국은 바라는 거 뭐 희망은 저기 지금 청와대에서 청와대 문건 발견되듯이 네. 법원 내에서도 그런 문건들이 좀 발견되었으면 나중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청와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건이 하나 나와주면 이게 딱 될 텐데.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네, 예, 법원행정처 내에서도 그렇고. 네, 나와줬으면 예, 네. 캐비넷을 열러 갈까요? 아마 더 열심히 샅샅이 찾아내서 증거리를 인멸하려고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정열 판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예,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뉴스공장의 법무수석으로서, 예. 무슨 말씀이에요? 저 영장 해설 뭐라고 하시나? 영장 전담 해설이라고 하시네요. 왜 갑자기? 예. 하여튼 뭐,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예, 직책이.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그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좀 전문가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네. 지금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큰 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예,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그 큰 틀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형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형, 예. 쭉, 예, 이 사건의 이 본질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를 뭐, 이제, 이게 그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문화예술 활동, 문화 창작의 자유를 이제 침해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이 피고인들이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어서, 예.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거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아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익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렇군요. 예, 오히려 예. 돈 때문에 그랬으면 이해가 할 만한데 이런 확신범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인식 자체가 지금 재판부가 잘못돼 있어요. 아예.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재판부 인식 잘못의 부분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재판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네.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노태강 전국장을 이제 해임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인데 해임은 공범인데. 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에서는 공범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하. 얘기를 하고 최순실은 전부 다 공범이 안 된다. 그거를 별도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안 된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그렇죠. 어허.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아까하고 좀 모순이 생기는 게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보수주의인데 대통령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도 안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이하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순이 된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향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익이 아니라 그 정치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막판에. 그렇죠. 이 판단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것이 판사님? 극명하게 예리하십니다.
저기 방송 사고 나기 전. 역시 부장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부분 중에 강요 부분은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강요가 무죄다. 예. 네, 전부 다 무죄가 났고 직권남용 부분도 상당한 부분 무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3년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3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김기춘 씨는 전과가 없잖아요. 초범이잖아요. 네. 예, 초범인데다가 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만 지금 유죄가 났는데 그걸 실형 3년을 선고한다는 거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부의 판단은 아까 그 부분이랑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라 김기춘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형이 너무 높아요. 행간에 지금 그런 그 해석이 깔려 있는 거군요. 인식이.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고 이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해서 실행한 것이고 그러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책임이 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기 전에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구성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리하십니다. 판사님 서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러면 예.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판결 들으면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시하고 승인했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은 건너뛰었고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인데. 한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판결문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전 정무수석이 있던 시절에 기획되고 문건이 작성이 되고 쭉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 소관 업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입니다. 예. 가장 큰 이제 주범이 되는 주축이 되는 부서는 교육문화수석실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정부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는지 정무수석실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총괄 기획을 하죠. 정무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걸 그렇죠. 했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임 정무수석이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냥 그 시계열적으로 그 단면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전임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후임 정무수석이 나중에 이 그 역할 분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전임 정무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졌고,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했고요. 왜냐하면 박전우 전 정무수석은 통화로도 혹은 만나서도 이제 앞으로 할 업무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후임인 조윤선 수석에게 전 수석에게 당시 업무를 설명했고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져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든요. 내가 인수인계 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전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을 해서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예.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인정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는 써놨어요.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의심이 된다.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범은 뭐냐면은 그 정무비서관. 예.
예, 이 정무비서관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데 정무비서관은 실제로는 전임 정무수석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 범죄 사실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지금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 사이는 별다른 지금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판결문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전임 정무수석도 블랙리스트를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무 비서관도 여기에 혐의가 있고 그리고 네. 특히나 전임 문체부 장관도 구속이 되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도 구속이 됐는데 오로지 조윤선 정무수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만 건너뛰었다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쏙 빠져서.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 보면 전임 정무수석이 이 지금 공범관계 고리에서 빠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예.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고리가 그것보다 빠졌다. 더 큰 거는 예, 더 큰 거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시간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데 예, 크게 보면 이 조윤선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주 그림을 가까운. 그리는 사람이고, 네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문화체육부 장관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그 손발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풀코스를 다 담당했던 분인데 그 주요 어느 코스에.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직권남용 아니더라고 본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거다 재판부가. 그럼 이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10분 받아들여서 네. 이전 정무수석과 그 비서실장이 다 결정해 놓았고 그래서 그 네. 루틴이 이미 짜져 있어서 본인이 새로 승인하거나 지시할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을 건너뛰었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문체부 차관으로. 그러니까 네, 알았다는 것까지는 재판부도 인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범죄 행위가 자신의 주무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적어도 그거를 방조한 죄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데 기소 자체가 이제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요. 공동정범은 그러니까 정범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범의 한 형태인 거죠. 아하. 그래서 주도하진 않았다. 아하. 예,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아예 이 범죄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방조는 되는 상황인데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 있고 사실 그게 또 맞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방조라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특검도 그쪽을 봤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방조로 가기는 좀 실체적인 진실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허점들이 있고 기소 단계에서 약간 허점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네, 그렇죠. 지적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이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생겼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너무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게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은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그 비서실과 문체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내지는 최순실 씨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그런 심리는 사실 중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예리하셨다는 말씀을 남기고 또 조만간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왜냐면은 문화계에서 반발이 심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입장을 사실상 밝힌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하면서 최환돈 판사님이신가요? 네. 이분 최한돈 부장판사 인천. 그냥 네. 사직서를 확 내버리셨어요. 네.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번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전체 법관회의에서 의결을 네. 해서 지금 새로 구성해서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실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을 선출했는데 거기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게 소위원장.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게 그 조사를 하게 될 때 조사의 근거가 되는 권한이 네. 결국은 이것조차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에서 파생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 조사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내지는 네. 뭐 양해를 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만 구성이 됐다 뿐이지 실제 아무런 권한이 없고 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양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재조사나 추가조사죠. 네. 그 법관에 의해서 요구했던 게 추가조사였으니까 추가조사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뭐 위원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은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진상을 이 양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교각사루의 우라는 게 네. 나온 게 지금 김 변호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나기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자기네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과 양승태와 적폐 세력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법원 내 이른바 핵심 세력들의 이게 치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냐면 네. 좀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인복 석좌 교수 네. 이분이 이제 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지내신 분인데 뭐 말씀대로 신망이 높아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는 그 법관의 컴퓨터죠. PC, 업무용 컴퓨터. 그걸 봐야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PC를 접근했던 그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았다가 겸임 해제로 다시 돌아갔던 판사의 얘기는 네. 깡통이었었고 그런 얘기는 들었다. 컴퓨터에 그런 게 그러니까요. 암호화돼서 있다고. 그럼 그걸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더니 법원 행정처장 당시 고영한 행정처장이 거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조사의 전권을 대법원장이 이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다 위임을 한다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네. 그 밑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그럼 결과가 안 나오죠. 핵심적인 증거를 조사를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양 대법원장이 이런 반론을 했어요. 진상조사 규명하겠다는 건데 네. 진상 규명의 의지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평소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강직함이라든가 그런 정의감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온 반로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정열 판사님께서는 이 글을 읽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때 그만두실 때도 이런 글을 좀 남기셨네요. 저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구구절절에 옳은 말인데 네. 문제는 대상을 좀 잘못 잡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대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종전에 이제 사법파동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김남국 변호사 말씀하셨던 2003년도에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했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대척점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법파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박정희 정권이 네. 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막아달라.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해달라.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겠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네.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 자체가 적폐예요. 탄핵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대해서 뭘 해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 네. 이거는 적장한테 자기 목숨 구성의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위원들의 성실성, 신뢰성 의심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럼 재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네. 여기서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여기 협조를 거부하니까 네. 진상조사위원회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네. 이것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냥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대법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고맙죠. 아, 땡큐. 예, 그렇죠. 거기서 덮어준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 대법원장을 법원 내부에서 그 이른바 이제 평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초기에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네. 신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차원이 넘었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의 과정들을 봤거든요. 양 대법원장이 그 임기 6년 다 돼가는데 이제 네. 그 기간 동안 저질렀던 것들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가장 예컨대 저는 차치하고 네.
그 전에도 한 10년여 가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판사 재임용 탈락을 시킵니다. 서기호 판사를. 그런 일이 예, 있었죠. 그때 하고서 앞으로 뭐 지난번에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이번에 재임용 탈락시키냐 하니까 앞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 성과나 성적 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발표해놓고 한 번도 안 해. 숨을 맡겨놓는 거랑 같은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대로 그냥 핵심을 찍어버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한다 이건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아마 철저하게 무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가 당연히 없죠. 예. 최한돈 부장 같은 경우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의도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의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 옛날에는 외압에 의한 사법부의 굴종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 사법부 대법원이 자율적 접회가 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접회가 돼 있어요.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판사들이 외압을 받아서 판결을 거꾸로 했어라고 하거든요. 정치권 눈치 봐가지고 막 그렇죠. 왜곡된 판결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예. 이런 인식들을 지금은 안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외압은 없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적폐가 돼 있는 거예요, 대법원. 스스로 셀프 적폐? 그렇죠. 야 이게 참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됐다는 거죠? 게 이렇게 지금 뭐 기자님 저를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장 기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옛날에 이런 글 많이 남기지 않았나. 예. 일단 저는 생활 기반이 서울이에요. 수도권을 보내질 않아요, 임지를. 그렇죠. 계속 지방을 지방만 보셨죠. 돌립니다. 예.